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전처가 수녀가 된 이유를 10년 뒤에 알게 된 일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성공만 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는 것,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도 학벌도 커리어도 제 인생에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저를 두고 인생 잘 풀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도 사랑보다는 조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튀지 않고 항상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여자. 저는 그런 그녀가 편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 인생의 옆자리를 조용히 지켜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문제 없었습니다. 집은 늘 정리돼 있었고 아내는 제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와도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죠? 라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포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여자의 마음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당신은 지금 행복해? 그런 질문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제 뒤에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지인들 앞에서도 항상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분 참 조용하고 착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하나 성사시키고 기분이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이상할 정도로 집이 조용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잠시 눈을 마주쳤다가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순간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문장을 읽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을게요. 그 말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끝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서류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요구 조건 전혀 없음. 저는 그걸 보고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혼이라니.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펜을 들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없이도 살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세상은 냉정하고 혼자 살아보면 알게 될 거라고. 아내는 제가 도장을 찍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짐을 싸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정리해둔 사람처럼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녀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처럼 입술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문이 닫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잠들었습니다. 그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10년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서류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분쟁이 없으니 조정도 다툼도 필요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그 말이 마치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이혼 흔치 않다. 감정 소모 없이 잘 끝낸 거다. 괜히 끌지 않고 잘한 선택이다. 저는 그 말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정말 필요한 것들만 빠져나간 듯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여백만 남아 있었고 욕실에는 칫솔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그녀가 좋아하던 음식들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는 이 집에 살지 않았던 사람처럼 처음 며칠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집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눈치 볼 필요 없었고 말없이 TV를 켜두고 소파에 누워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전화번호가 통화 목록에 더 이상 뜨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열어보니 프로필 사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단된 것도 탈퇴 표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번호를 바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통 지인에게 연락해도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요즘 뭐 해? 제가 그렇게 물으면 다들 비슷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연락 안 한 지 꽤 됐는데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어. 번호 바뀐 거 아니야?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 정도로 흔적이 없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SNS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인들과의 연락은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결이 동시에 끊겨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는 건 아닐까? 혹시 상처가 너무 커서 연락을 끄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도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혼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떠나는 것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저는 바쁜 일상 속으로 다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일은 잘 풀렸고 승진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짐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나 사진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빈 페이지가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수첩을 남겨두고 갔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발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작게 켜두던 라디오 소리가 항상 배경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난 건 관계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제 삶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사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았고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들은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운 사람처럼 그제야 이혼보다 그 침묵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졌을까? 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우연도 상처도 아닌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10년 뒤 제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이후 제 인생은 눈에 띄게 더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걸림돌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성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연봉은 올랐고 직급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혼이 약이었네. 쓸데없는 감정 정리하니까 일이 잘 되지. 그 말들이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조건이 맞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없고 현실적인 사람, 제 생활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결혼은 무난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완전한 가정을 이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전처의 존재는 점점 제 기억 속에서 흐려졌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밤늦게 혼자 술을 마셨을 때 그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다. 지금은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항상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1년, 3년, 5년. 어느새 이혼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소식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긴 것처럼 완벽한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백을 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그날도 그저 그런 하루일 줄 알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목이었지만 사실상 정보 교류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이야기가 가벼워질 즈음 누군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수도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처음엔 그 말이 제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 예전에 그분 계시잖아요. 시 전처. 순간 주변 소리가 뚝 끊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볼펜을 떨어뜨리는 소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전부 멀어졌습니다. 누구요? 제가 되물었을 때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그분 지금 수녀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찍어 눌렀습니다. 수녀. 그 단어가 현실감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상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아이의 웃음소리에도 마음이 온전히 닿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이유 없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걸까? 왜 그토록 완벽하게 사라졌던 사람이 이제 와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걸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그녀의 이름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나는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닐까? 혹시 그 침묵의 10년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시간은 아니었을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불린 순간부터 제 인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날 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순혈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고 나서야 지금 내가 웃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녀라니, 그 단어는 그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조용했지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본 적 없고 성당이나 절에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는 항상 한 발 물러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농담이길 바랐습니다. 동명이인 아닙니까? 사람 잘못 안 거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대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 맞아요. 확실해요. 그 표정이 제 가슴을 조금씩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도복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몸은 집에 들어왔는데 정신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 이름, 지역,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도 관련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지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괜히 오해가 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말했던 그 사람 이야기 말인데요. 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분요.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쪽에서 들은 말이에요. 확실한 쪽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해서 조각난 정보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좁히고 시기를 맞춰보고 전처의 나이와 입회 시기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맞아떨어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확인하게 됐습니다. 전처는 정말로 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몇 년의 공백을 두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은 뒤 수도원에 들어갔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웃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하필 수녀였을까? 왜 그렇게까지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을까? 그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이름도 과거도. 마치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조용히 내밀던 그녀의 얼굴, 현관 앞에서 말을 삼키던 모습,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말하던 그 마지막 목소리,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장면들이 이제 와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이미 결정을 끝낸 건 아니었을까? 혹시 나와의 이혼은 그 선택의 첫 단계였던 건 아닐까? 잠들었다가도 새벽에 벌떡 깨곤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저는 아무 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아닌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내보낸 건 아닐까? 혹시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이었던 건 아닐까?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한 문장이 제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순혈해. 그 말은 10년 동안 단단하다고 믿었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금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잔 채로 출근을 해도, 회의 중에도,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도 그 단어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하필 수녀였을까? 그녀는 종교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신앙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성당에 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사람은 자기 몫의 시간을 살아야 해. 그런 말들을 담담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모든 걸 내려놓고 수녀가 되었을까? 처음에는 도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었던 건 아닐까? 혹은 후회였을까? 결혼 생활에 대한 미안함, 혹은 나를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 그 감정을 종교라는 틀 안에서 정리하려 한 건 아닐까? 아니면 벌이었을까? 스스로를 단죄하기 위한 선택.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선을 그은 건 아닐까? 생각은 끝없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해석이 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피라는 것도, 후회라는 것도, 벌이라는 것도 결국은 제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그녀의 언어로 한 번도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결과만 봤습니다. 조용한 아내, 아무 말 없이 떠난 전처, 그리고 수녀가 된 여자. 하지만 그 사이에 있었을 그녀의 시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침묵했을까?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왜 완전히 사라졌을까? 그 모든 질문이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선택을 제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삶을 그녀의 시선으로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기까지 얼마나 오래 혼자 결정했을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몇 번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을까?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뎌냈을까? 그 생각을 하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후회한 것도, 벌을 받은 것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 자기 삶을. 그 깨달음이 들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함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그녀의 선택 속에 내가 전혀 모르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나는 지금의 나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이 계속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날 새벽 저는 혼자 앉아 결심했습니다. 찾아가 보자. 확인해 보자. 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녀의 목소리로 이유를 듣자. 비록 듣고 싶지 않은 이유일지라도 그날 아침 저는 수도원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도를 열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가 이상하게도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기만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녀의 선택을 제 기준이 아닌 그녀의 삶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이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수도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계속해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날 사람을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 수도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차를 세우고도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차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10년의 시간을 단숨에 건너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도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습니다. 화려함도 위압감도 없었고 그저 조용한 공기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방문 목적을 말했을 때 수녀 한 분이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십자가, 낡은 의자, 햇빛이 스며드는 창문. 모든 것이 너무도 평온해서 오히려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녀였습니다. 얼굴은 익숙했지만 어딘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짧았고 옷차림은 단정했습니다. 화장은 없었고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달라진 건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의 눈에는 늘 어딘가 기대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긴 했지만 마치 풍경을 보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침묵에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제가 알던 목소리였지만 감정의 온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잠시 마주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이 그 사이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 한마디에 제가 더 흔들렸습니다. 원망도 차가움도 질문도 아닌 그저 안부.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그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알아챘을지도 모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침묵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을 마주치자니 버티기 힘들었고 고개를 돌리자니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자세는 바르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만남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왜 수녀가 되신 겁니까? 결국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꺼내기까지 심장이 너무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침묵을 대답으로 받아들인 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미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만나주신 겁니까? 제가 그렇게 묻자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은 위로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감정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그녀의 침묵 속에 제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삶 어디에도 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더 이어갈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말에도 아무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저를 바라보지 않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나를 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걸. 10년 만의 재회는 눈물도 격한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싸움보다 더 깊게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제가 모르는 그녀의 선택이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녀와 마주 앉아 있던 그 시간은 제가 살아온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도원 면회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십자가 하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아주 먼 곳을 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수백 명 앞에 서도 단 한 번도 떨리지 않던 제가, 그날은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이혼 이후요.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요? 왜 하필 수녀가 됐는지요? 저는 한 문장씩 마치 조심스레 유리 조각을 내려놓듯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기억하던 아내의 마지막 흔적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 이유가 필요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덜 나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필요했던 걸까요? 당신은 늘 이유를 원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줄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왜요? 제가 거의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를 알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말은 위로도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잊고 산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잊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은 보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공했고, 재혼했고, 아이도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 여자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수녀가 됐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더 묻고 싶었습니다. 어떤 상처였는지, 누가 그런 선택까지 몰아넣었는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면회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너무 빨리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를 보지 않은 채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이제는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수도원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후회했습니다. 아니, 이혼이 아니라 그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음에 듣게 될 진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될 거라는 걸. 수도원 문을 나서던 날, 저는 다시는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저는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도원 입구에서 회색 수녀복을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혹시 자매님과 이전부터 인연이 있으신 분 맞으시죠? 전처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면 안 되는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오신 걸 보고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그녀는 수도원 관리동 쪽으로 저를 잠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고 책장에는 오래된 기록 파일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외부인에게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녀는 한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그녀가 제게 건넨 건 A 사용지 몇 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상단에는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직후 1년 차.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매님의 입회 전 기록입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정폭력 및 정서적 방임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 증세. 가정폭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폭력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손 한 번 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무시, 고립, 통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됨.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상담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대화는 보고로만 이루어졌음. 감정 표현 시 그런 걸로 예민해지지 말라는 반응 반복. 자신의 존재가 가구처럼 느껴졌다고 진술.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구. 그녀가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이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은 이혼 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 모든 재산 및 인간관계 단절, 본인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고 싶다는 반복적 표현, 죽음 충동 위험 단계.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죽음 충동이요? 그 중년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무너져 있었는데 저는 재혼을 했고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고 성공했다는 말만 들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녀가 수도원을 찾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세상 속에 두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속죄가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7부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제가 저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 말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 기록,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에게 보여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왜요?
제가 거의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 봐요. 그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수면서까지.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이유는 비밀이 아니라 저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는 걸. 하지만 기록의 마지막 장에는 아직 보지 못한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줄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받은 그 오래된 기록을 들고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 한 장 한 장이 마치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전철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폭력도 무시도 통제도 없다고 믿었던 나는 정신적 학대라는 단어 앞에서 모든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수녀가 된 이유도, 침묵했던 이유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유도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모든 행동은 오직 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을까? 왜 그저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려 했을까? 왜 그토록 무심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까? 10년 전 그녀가 건넨 그 서류는 그녀의 삶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요구 한 점 없이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 기록 속에서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울고 혼자 상처를 어루만지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남으려 애쓴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붙잡고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부정이나 냉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의 선택은 사랑이자 보호였습니다. 수녀가 된 것도 그저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나를 떠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며 나를 구하기 위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녀가 없었던 10년이 결코 그녀가 떠난 시간이 아니라 제가 모르게 그녀가 나를 지켜준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성공했고 재혼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그녀는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후회와 미안함,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 바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녀라는 옷을 입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그저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삶 속에서 나를 지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있게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선택을 마음에 담고 내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그녀의 선택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녀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녀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10년 동안 알지 못했던 그 깊은 배려와 사랑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대신 짊어졌다는 걸 알았을 때 내 안에서 무너진 벽과 채워진 공허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깊은 경외감만이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이제야 진짜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그 기록을 보고 난 뒤에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녀 앞에 서면 눈물도 후회도 모든 것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 만의 재회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 제가 몰랐던 지난 시간,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은 이미 저를 수도원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도원 입구에서 다시 그녀를 보았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요했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그 깊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서 당신의 마음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말이 나오고 싶었지만 그 어떤 단어도 그녀에게 닿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그 모든 상처를 홀로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표정과 차분한 눈빛만으로도 저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가장 잔인한 위로였습니다. 나는 울면서도 그 말에 더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걸 견디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성공과 재산,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살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며 때로는 상대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울면서도 끝내 그녀에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선택 앞에서 사과는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나는 그녀의 삶을 존중하며 그녀가 견딘 시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나를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소유할 수 없고 결코 그녀의 삶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그녀가 수녀가 된 이유, 그녀가 모든 걸 혼자 짊어진 이유, 그리고 침묵을 선택한 이유가 모두 제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낸 강인함과 그 속에서 저를 이해하고 지켜준 마음만 있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견디고 나를 위해 살아왔다는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후회와 감사, 경외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나는 끝내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한마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수도원을 나서면서 저는 10년 동안 몰랐던 진실 하나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사과는 필요 없고 때로는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10년의 공백, 10년의 침묵, 그리고 10년 동안의 상처와 회복.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단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삶을, 그녀의 용기를, 그녀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고 끝까지 존중하며 살겠다고. 끝내 사과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10년 만에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